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철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 저도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 업로드 좀 늦어졌는데요. 최대한 좀 컴팩트하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에 강경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시장도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그럼 과연 이제 뭐 시장은 정말 이제 불확실성이 다 거치고 이제 그 안정기로 접어드느냐? 그렇게 트럼프가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제 소감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압박하는 그런 관세 폭탄은 조금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으로 좀 지난 것 같고, 다만 처음부터 관세는 에피타이저, 이 주 메뉴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된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이제 저희 한국하고 미국하고 2+2의 관세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뭐 초반만 하더라도 뭐 우리 쪽의 입장은 뭐 상당히 좀 대화가 잘 됐고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게 어떤 뭐 그 기사를 보게 되면 4월 27일 이거는 이제 오늘자 기사고 이제 25일 날이었죠. 25일 날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25일 새벽,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새벽이었겠죠. 미국 시간으로는 25일 저녁 24일 저녁에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워싱턴 DC에서 열렸는데, 이제 이른바 지금 그 2+2 협상에 대해서 7월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까지 다 이제 일괄 협상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이 6월 3일에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최종적으로 패키지 딜을 달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논의에 대한 틀을 정하면서 얘기한 게 첫 번째가 관세, 두 번째가 경제 안보, 세 번째가 투자 압력,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환율이 툭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4대 의제가 나오면서 처음에 세 가지 의제는 뭐 예상했던 부분인데 환율 가능성은 이제 우리 대표팀은 낮게 봤었는데 이 환율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이게 갑툭튀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걸 노리고 있냐. 뭐 지금 이런 어떤 뭐랄까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예상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최상목 부총리의 말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부 간에 별도로 환율을 논의하자고 먼저 얘기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된 건 아니고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 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정부는 예상치 못했다고 하지만 이게 예상치 못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조금 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현재에 대한 상황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이창용 하는 총재는 환율 관세 협상 대상이 나쁘지 않은 뉴스다.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재무부와의 대화가 긍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경제학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무부하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뭐 오해의 여지 없이 그냥 뭐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정부나 한국은행 총재나 너무 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 관세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이 양반이 작년 11월에 쓴 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사용자 가이드 무려 41페이지에 이르는 영문 보고서를 제가 민간인인 저도 그거 다 보면서 제가 무려 한 달 전에 스티븐 미란 보고서 심층 분석해드리면서 1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관세는 끝나지 않는다. 2부가 관세 다음은 환율 전쟁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해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요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의 내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자들의 그 근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버린 게 뭐 노동자들이 결국은 마약에 손대고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건데 가장 핵심은 달러화가 너무 강한 거다. 그래서 결국 달러화가 강한 이유가 이른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미국 경제가 안 좋거나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가면 달러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기축통화니까 그렇게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인위적인 환율 조정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 이른바 마라라고 합의라는 협의를 통해서만 이 문제 두 마리 토끼 즉 기축통화로서 달러화가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길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환율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일종의 약정, 협정에 의한 인위적인 환율 조정밖에 없다라는 게 이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려고 하니까 1985년도처럼 누가 만만하게 그냥 우리 환율 절상시켜 줄 테니까 뭐 미국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안 해줄 것이니 그래서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관세를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안보 패키지라고 하는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써가면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환율 협정으로 가자라는 게 일종의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관세 다음은 환율 전쟁이라는 게 이미 보고서에 여러 차례 나와 있었고 물론 이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예견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당장 한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갑툭튀처럼 나왔다? 환율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싶고 이창용 총재는 뭐 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뭐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맞아요. 왜냐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최근에 왜 원화가 약했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왜 올랐어요? 물론 달러화가 강해진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른바 정치적인 리스크,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내부의 어떤 그 고유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원화가 약해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라는 그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위험자산이 조정을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원화라고 하는 위험자산 통화는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보이고 있는 거를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나쁘지 않은 뉴스다. 지금 이 총재 얘기하는 게 환율이 포함된 게 좋다는 건 아닌데 나쁘지 않은 뉴스다. 환율 문제는 미 재무부와 우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협상하자는 거고 미 재무부는 우리 기재부처럼 환율 관련 전문가 집단이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환율 절하를 막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환율 문제를 얘기한다면 미국 재무부와 별도로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즉, 그 미국 재무부하고 별도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미국 재무부가 전문가 집단이니까 우리가 지금 왜 원화가 약한지 그 다음에 최근 상황이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미란 보고서에 이미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그런 그 계획들이 지금 청사진 내지는 예언서처럼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생각해야 되고 트럼프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거는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소명인 거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라고 하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치광이 같은 사람을 뽑은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즉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서 이른바 기축통화국, 패권국가로서 계속 군림하면서도 그걸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화가 또 너무 계속 경제 펀더멘탈 대비 강해서 이 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니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거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치광이 전략도 서슴치 않은 그런 강성한 사람들을 거기다 앉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미국 재무부가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하고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다고요. 미국 재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하니까 환율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한 거 우리가 다 이해한다. 그래 니네 잘했어. 니네 잘못한 거 없어. 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줄 건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지금 기재부랑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 참 심히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찝찝한 거는 그 처음에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크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도 좀 덜어내야 된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비관세 장벽으로 8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 문제, 뭐 덤핑 문제, 보조금 문제도 있는데 그 8가지 비관세 장벽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 커런스 머니플레이션, 즉 환율 조작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미국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다 주는 나라는 나쁜 놈. 걔네들은 환율을 조작해서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켜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빨아가고 있다라고 이미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환율 조작국 문제가 지금 다시 거론될 수 있는데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 뭐 조작국 뭐 이거는 1년에 2번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에 나왔고 그 다음이 나올 게 이제 올해 뭐 6월 아니면 7월이에요. 근데 한국이 지금 1년여 만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금 지정이 돼 버렸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냥 트럼프 마음대로입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실질적으로 일기 때도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그냥 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냥 뭐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 버렸어요. 그냥 지들 마음이죠. 지금 트럼프는 이 어떤 입법에 의해서 관세를 매기고 뭐 입법에 의해서 뭐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다 행정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도 높은데 어쨌든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얼마든지 저는 환율 조작국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갑툭튀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2+2 그러니까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율 문제, 환율 의제는 이미 생각해 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포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방향은 명확하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무역 수지의 적자를 줄이고 싶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출은 유지한 채 뭐 LNG라던가 그다음에 뭐 농산물이라던가 이런 걸 사오는 형태로 해서 수입을 늘려서 맞추고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수출하는 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우리가 미국 농산물 사와봤자 얼마일 거며 LNG 지금 당장 그 개발해가지고 할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려야 되겠지만 미국으로 가는 수출도 어떤 형태로든지 줄어들어야 겨우 균형을 맞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가져가는데도 니네
원화가 달러 대비 이렇게 약해? 이거는 니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니네가 뭔가 조작하고 있어. 라고 우겨버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할 말이 없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관세 폭탄이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좀 넘어가고 라운드 2 시즌 2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관세의 위협이 좀 빨리 끝난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땐 중국의 역할이 좀 컸지 않나. 뭐 중국뿐 아니라 이제 일본도 미국 국채를 일부 내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금리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관세 문제를 끌고 가면 이게 좀 큰일 나겠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스코페센트가 상당 부분 이 참모로서 특히 이 월가의 생리를 잘 아는 입장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면서 이 관세를 통해서 이 트럼프가 몰고 가려고 했던 그 어떤 공포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끝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트럼프와 트럼프를 위시로 한 미국의 우선주의자들은 일종의 이거는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게 있어서 나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을 못한다. 지금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문제는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는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인위적인 통화 조정. 그래서 그거를 가기 위한 지금 단계별로 상황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스테이지로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큰일 났나 보다. 뭔가 이제 상당히 큰 어떤 위협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환율 전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나쁜 거예요. 왜냐면 1985년도에 이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이 결국은 그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한 이후에 엔화가 엄청나게 지금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85년부터 그 1990년까지 엔화 일본의 자산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원화의 강세를 압박을 할 거예요. 근데 원화 강세를 압박을 하는 게 이게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좋을 건 없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결코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해가지고 외국인도 많이 좀 이탈을 했었고 환율이 불안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이른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었는데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금리 인하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고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긍정적인 순기능을 얘기해 본다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에 대한 부양 어떤 잭을 빨리 크게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원화가 절상되는 즉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데 이제 그 부분을 미국이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길게 보면 나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1985년도에 니케이 지수인데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요때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니케이가 12,500이었던 게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90년까지 무려 38,000을 갑니다. 몇 배가 간 거예요, 지금? 거의 12,000이 38,000, 3배가 넘게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빠지죠. 그게 바로 이게, 그래서 1990년부터 주가로 보면 2010년까지, 이게 이제 잃어버린 20년이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주가는 올라와서 어느덧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최근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시장 관점에서만 본다면, 원화의 절상 압력이 높아진다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언젠가 대가를 치르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그래도 약세를 보여야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텐데, 만약에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이 원화가 강해져 버리면 뭐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뭐 10년 뒤, 20년 뒤, 몇 년 뒤까지 내다보고 투자할 게 아니니까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한두 달, 뭐 올해 이게 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고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고 나중에 또 빠질 땐 빠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원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이제 커져 보이는데 그게 주식하고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양시장 모두 강세 요인이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9개월 연속으로 지금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저 외국인 너무 지겹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 지금 언제부터 판 거야?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 1, 2, 3, 4, 5, 6, 7, 8, 9 맞죠? 9개월 연속으로 해서 얼마를 팔았더라? 몇십 조를 지금 팔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는 30%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분명히 원화의 흐름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겠죠. 근데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동안 팔았지만 좀 일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본에서도 니케이가 급등할 때 이때 외국인들이 다 일본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뭐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부담을 갖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계부채고 두 번째는 외환시장인데 가계부채 문제는 뭐 최근에 토어제의 약간 뭐 이벤트성 부분이 끝나고 조금은 뭐 좀 어느 정도 진정된 듯한 모습이고요. 이제 외환시장이 계속 불안해가지고 지난 4월 금통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환율이 아래쪽 방향을 가준다고 한다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여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관세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스테이지 1은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국의 달러화를 절하시키기 위한 즉 미국에게 무역 수지 흑자를 안겨주기 위한 안기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상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2+2 미국 재무부와 협상하게 되면서 결국 환율이 이제 의제로 포함된 건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과 같은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가는 한국의 원화 가치를 절상시키려 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이제 이 환율을 좀 낮추는 원화를 강세로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럼 그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이끌 수 있고 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의 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봤었을 때는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다만 조금 길게 보면 또 언젠가는 이게 우리에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다. 뭐 이런 정도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짧게 보내드렸고요. 네, 뭐 제가 비록 그 조금은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제가 꼭 일요일 날에는 영상 업로드를 빼먹지는 않을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일요일 밤이 다 됐는데 왜 영상이 안 올라오지? 라고 혹시나 기다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 안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충 12시 넘으면 저도 자야 되니까 영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잠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